네, 6시 24분에 발사한 누리호 발사 장면 많이들 보셨죠? 이 누리호 발사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훈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김재훈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교수님, 아까 밖에서 보고 계셨을 텐데 예. 발사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제가 어렸을 때 네. 저는 KSR-3 때부터 이제 발사체를 동경을 해가지고 네. 계속 이 분야를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누리호 이제 3차 발사를 성공하면서 진짜 우리나라도 우리가 자력으로 발사체를 지금 이제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품었던 이 꿈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좀 감격을 가지고 봤습니다. 예. 네. 혹시 약간 긴장하지 않으셨습니까? 초반에 어제 약간 미뤄졌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발사체 쪽을 연구하고 있지만 네. 발사체 연구하시는 분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능력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누리호가 어떠한 기술로서 만들어졌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발사가 된다고 했으면 그 이후부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누리호 비행이 종료가 됐고 현재 연구진이 데이터를 분석 중입니다. 누리호 비행 데이터를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제 누리호가 발사가 되게 되면은 계속 누리호에서 이제 텔레메트리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계속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발사 전반부에서는 우리 나로 센터 그리고 제주 추적소에서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발사 분리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 팔라우라고 하는 곳, 서태평양에 있는 섬 팔라우에 추적소가 있는데요. 예. 그 추적소에는 후반부에 이제 분리되는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분리 상황들에 대한 데이터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목표 궤도에 정상적으로 도달했는지, 속도가 도달했는지, 특히 지금 목표 궤도가 550km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약 플러스 마이너스 27km 정도의 고도 오차 내에 들어왔으면은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데이터가 분석이 끝까지 완료가 돼야 이제 성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우리가 한 18분 넘게 진행됐던 이 발사 과정을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누리호는 이제 목표로 한 오후 6시 24분에 발사가 됐습니다. 세 번째 여정이 시작이 됐고요. 누리호 이륙 뒤에 약 한 2분 5초 정도 뒤에서는 고도 한 65km 고도에서 1단이 분리가 됐습니다. 이 1단에는 75톤급 엔진이 이 4개가 동시에 잘 작동해야 되는 이 클러스터링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 발사 과정에서 이 첫 단축을 잘 끼웠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 분리가 잘 됐고 2단 로켓이 점화가 됐고요. 이륙 후 3분 54초 정도 뒤에는 고도 200km에서 위성 탑재부의 덮개 이 페어링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도를 한 58km 더 올라가서 위성의 2단이 분리가 됐고요. 그리고 13분 후 정도에는 누리호가 이제 최종으로 목표로 하는 고도 550km에 도달을 해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분리가 됐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큐브 위성들이 20초 간격으로 하나씩 분리가 됐는데 지금 큐브 위성 7개가 다 잘 분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항우연에서 지금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제 한 발사 약 1시간 20분 뒤에 네. 오후 7시 한 40분 정도에 네. 발사의 성패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 뭐 앞서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맨 처음에 엔진의 점화가 되고 나서 바로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살짝 멈췄다가 올라가는 게 혹시 무거워서 그런 건 아니죠? 예, 지금 이 누리호에는 말씀하신 클러스터링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엔진 4개가 동시에 점화가 돼야 되고요. 또 동일한 추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엔진 4개가 동시에 동일한 추력을 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잡고 있습니다. 밑에서. 그게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결합 장치가 분리가 되면서 이륙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데이터 분석하는데 40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 항우연과 과기부 장관이 7시 49분가량에 이 관련해서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는 이 누리호 발사가 완전히 성공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우선은 누리호가
그 목표 궤도에 도달한 거에 대한 정보들은 아까 팔라우 추적소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 그 안에 있는 그 탑재체들이 이제 목표 궤도에 도달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게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 위성 같은 경우는 분리 이후에 이게 남쪽으로 계속 비행을 하게 되고요. 네. 이때 저희 남극 세종기지에서 비콘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때 아마 위성의 상태 정보들을 1차로 내보내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위성의 상태를 좀 먼저 판단할 수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 위성 같은 경우는 550km 그 태양 동기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 태양 동기 궤도는 약 지구를 한 바퀴를 도는데 약 100분이 걸리는데요. 그러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대전 근방, 우리나라 근방으로 오게 되는 시간이 대략 한 8시나 7시 40분, 8시 근방이 됩니다. 그때 또 교신을 시도를 하면서 그때 정보를 좀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신이 왔다 갔다 해야 제대로 된 안착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위성이 이제 분리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우주 공간은 그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발사 때 어떤 충격이나 어떤 외란이 존재를 하게 되면 무조건 그 탑재물은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핵심 기술이고요. 그런데 이제 위성 같은 경우는 분리가 되면 바로 하는 작업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자기가 안정화를 시킵니다. 이 안정화를 우리는 디텀블링이라고 하고요. 이 디텀블링이 잘 이루어지면은 그 안에 있는 안테나가 지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도는 상태보다는 이렇게 한쪽으로 회전이 딱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신호 받기가 더 좋기 때문에 이 디텀블링이 잘 이루어지면 아마 교신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이제 누리호에서 위성 덮개 분리 확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위성 덮개 분리 확인이라고 하면은 네. 그 지금 그 위성 소형위성 2호 정도에 되겠죠? 예, 소형위성 2호 정도의 그 소형위성 2호 정도의 그 들어가는 덮개라고 하는데 혹시 모르는 어떤 우주 물체나 우주 환경에 대한 노출을 좀 막기 위해 들어가는 걸로 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어제만 해도 고비가 있었습니다. 약 이 발사 2시간 전 가량이었나요? 이 발사대와 컴퓨터와 이 발사대 설비를 다루는 컴퓨터 간의 통신 문제가 있으면서 좀 발사가 이렇게 하루 연기가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습니까? 그 누리호가 이제 발사를 시작하는 그 발사 당일날에는 발사 시간이 결정되고 나면 약 발사 4시간 전부터 이제 산화제 그리고 헬륨 이런 것들을 이제 충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발사대 설비 제어 컴퓨터에서 원격을 통해서 이렇게 설비를 그 헬륨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발사 탑재 컴퓨터 안에서도 이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명령을 줬는데 여기서는 그 명령 헬륨이 채워지는 과정이 모니터링이 되지 않아서 먼저 첫 번째 문제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확인하다 보니 그 헬륨 밸브의 문제, 공급 밸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명령이 제대로 가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수동으로 작동했을 때 밸브는 정상으로 동작한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명령 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 문제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 이제 밤샘 작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PLC라고 하는 어떤 제어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PLC라는 게 뭐냐면 어떤 시설이나 어떤 장비의 동작 순서를 결정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나 그리고 세탁기, 그 냉장고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 이어달리기 이어달리기로 좀 설명을 하자면 네. 어떤 주자가 바톤을 가지고 있다가 이 바톤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달려야지 이 바톤이 전달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바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번째 주자가 달리게 되면은 그때는 이 바톤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네. 예, 그래서 따라서 지금은 이제까지는 그 달리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그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시간 간격을 충분히 넓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저 안이 이제 관제실 안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예. 저 안에서 어떤 일 하는 겁니까? 먼저 그 비행 중에 저도 예전에 이제 저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네. 비슷한 시스템에 대한 개발 경험이 있고요. 저도 저거를 이제 MCC라고 하는데요. 저 MCC 안에서도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먼저 관찰하는 거는 우선 비행 중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내려옵니다. 계측 데이터들이. 그래서 계측 데이터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다 들어왔는지를 다 확인하고요. 이것들을 다 분석을 해야지만 최종적으로 원래 시나리오대로 제대로 됐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하나하나 이제 관제탑 안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오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 지금 모습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발사된 이후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발사될 때 이제 보면 옆에 있는 연결고리 같은 경우가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분리 네. 같은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분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게? 예, 지금 발사대 옆에 있는 그 분리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 이걸 통해서 저희가 정기적 신호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요. 또 여기서 연료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언브리커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발사 전에 자동으로 이제 분리가 되게끔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렇게 한 번에 싹 들어가는 듯한 모습으로 분리가 되고 나서 이제 발사가 되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뭐 앞서서도 저희가 이제 얘기를 잠깐 했지만 1차, 2차 발사 때 문제점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향후에 누리호의 신뢰성 확보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네, 이렇게 누리호를 반복적으로 발사를 하는 거는 이제 우주 발사체가 이 초고도 기술의 집약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품만 37만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품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을 해야 이 원하는 고도 그리고 목표로 하는 고도의 탑재체를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발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 번의 발사 과정을 거쳐서 1차적으로는 이번에도 문제가 됐었지만 이 발사 준비 과정에서 일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발사 과정을 최적화시킬 수가 있고 또 안정화 작업을 거쳐서 기술의 신뢰성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우주 선진국도 이제 누리호처럼 발사체를 개발하면 이 반복적인 발사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얻어낸 이 데이터나 기술을 기반으로 발사체의 성능의 신뢰성을 계속해서 제고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리호도 4차, 5차, 6차 발사까지 계속해서 발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 조금 전 이 발사 지휘센터의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교신을 맡은 이 발사 지휘센터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 발사체고 우리 위성을 싣고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앞으로는 뭐 국산 로켓을 뭐 위성으로 하는 이렇게 실어 나르는 서비스를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예, 그 누리호 3차 발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누리호를 가지고 저희가 처음으로 해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리호 1, 2차 발사에서는 우리가 개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누리호의 성능 검증을 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3차 발사에서는 실제적으로 누리호 발사 서비스를 우리가 해보면서 누리호의 성능을 안정화시키고 또 발사 운영 절차도 안정화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더 우리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이걸 가지고 향후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도 발사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2년 그 인공위성을 이제 처음 개발하고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인공위성에 대한 기술들을 많이 고도화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네. 우리나라에 자국 발사체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해외 발사체에 의존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 해외 발사체를 활용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선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그걸 운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해외 발사체를 이용하기 전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래전에 계약을 또 해야 되고요. 그런데 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갑자기 취소가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번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예, 그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런 네.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는 우리가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내에서도 위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수요들을 우리가 다 충족을 못 시켰는데요. 이 누리호를 통해서 국내 기업들의 그 위성 수요를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고요. 또 동남아시아 같은 나라들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중국이나 일본 발사체를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 분석이 완료되면 발사 결과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브리핑이 들어오면 이 고흥 나로 우주센터 프레스센터로 연결해서 저희가 관련 브리핑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누리호가 이 3차 발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2025년, 26년, 27년까지 발사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발사체를 한 번 쏴가지고 이 발사체가 앞으로 달 동작한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 번 반복 발사를 통해서 이 발사체가 앞으로도 잘 동작한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 과정,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그 고객도 우리가 유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번에도 보셨다시피 우리가 발사 운용 절차에서 뭐 소소한 이제 오류 같은 것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을 다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 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소한 오류들을 우리가 다 잡아서 발사 운용 절차를 안정화하고 또 누리호의 성능을 누리호의 성능을 우리가 안정화시켜서 앞으로 이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발사 서비스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화면 나오는 게 이제 3단 내부의 모습이고 그 옆에서 이제 예, 위성이 빠져나간 겁니까? 예 지금 보면은 저희가 차세대 소형 위성은 발사 분리 장치 위에 얹어 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위성들은 발사관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세대 소형 위성이 먼저 발사 분리 장치로부터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발사관 안에 있는 그다음 큐브 위성들이 하나씩 발사가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저기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발사관을 이렇게 닫고 있던 뚜껑이었고요. 이 뚜껑이 열리면서 지금 큐브 위성이 지금 사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네. 제가 실제 이게 분리할 때 이게 외력이 작용하게 되면은 저게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위성이 돌게 된다는 돌게 거죠? 되는데 네.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는 거의 회전 없이 지금 잘 사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사라져가는 저 조그만한 점이 이제 위성이 될 텐데 위성이 흔들리지 않고 잘 사출된다. 이것도 기술이겠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어떤 외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나가는 이겁니다. 예,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힘으로 밀게 되면 반대쪽에서도 그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실제적으로 이렇게 발사하는 순간에 저게 어떤 간섭이나 이렇게 진동을 잘 제어해주지 않으면은 위성이 그 외력으로 인해서 어떤 모션을 취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그런 부분들이 잘 동작을 해가지고 거의 진동 없이 그리고 회전 없이 잘 사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훈 기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6시 때에 발사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명과 황혼 궤도에 올려 한다라는 얘기를 어렵게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네, 지금 이번 3차 발사는 2차 발사와 가장 다른 게 이제 실용 위성을 탑재해서 올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손님을 태우고 올라간다 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등석의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이제 주 탑재체인데 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에는 SAR이라는 이 SAR라는 영상 레이더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이 영상 레이더는 낮과 밤은 물론이고 이제 악천 후 그러니까 날씨가 좋지 않을 때도 지상을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전력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태양을 항상 바라볼 수 있는 궤도, 그 궤도에 들어가야 위성 전지판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위성에다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궤도를 지나는 위성들이 적도를 오전 6시 그리고 오후 6시 정도에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이 여명 황혼 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발사 시각을 계산을 해보니까 6시 전후, 오후 6시 전후로 설정을 해서 이 발사 시간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네.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 영상 장치, 레이더 장비 같은 경우에는 SAR라는 것이 다른 나라는
있었고 이번에 중요한 건 국산 개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 위성에도 싸가 탑재된 위성이 있습니다. 우리 R이랑 O에 이미 싸가 탑재가 됐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국내 개발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 탈레스 그리고 이탈리아 탓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을 했고요. 이번에 그 차세대 소형 위성 위호에 들어가 있는 싸 장비는 순수 국내 기술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지금 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천후로 우리가 지구를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감시 정찰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요. 어떤 과학 관측 목적으로도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말고도 또 큐브 위성 7기도 실렸는데 한국천문연구원의 도요새 4기 그리고 민간 기업인 저스텍, 루미르, 카이로 스페이스에서 만든 이 위성들 1기씩 실렸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우선은 그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그 발사한 그 도요새 4기 같은 경우는 동일한 큐브 위성 4개가 발사를 동시에 이렇게 궤도 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목적 자체는 우주 날씨를 이제 관측하는 건데요. 서로 다른 위치에서 동시에 우주 날씨를 관측하기 때문에 우주의 시공간적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4개의 위성 가지고 편대 비행을 하는 겁니다. 이 편대 비행 기술은 네. 우리가 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라고 하시는 우주 인터넷 네. 들어보셨을 건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대의 위성을 띄워가지고 군집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군집 위성을 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다 또 우주 부품이나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들은 이 민간 기업들이 만든 이 부품들이 어떤 우주급이라고 하는 인증이 되기 위해서는 우주 공간에서 충분한 검증이 돼야 됩니다. 이게 검증이 되면 이것을 나중에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위성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보통 이제 유인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 무중력 상태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것을 발표하기도 하고 상용화하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기업에서 만든 이런 위성 안에서도 우주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나 그런 게 따로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 우주 환경에서 우리가 컴퓨터가 어떤 동작을 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우리 지상에서처럼 동작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주 환경에서는 우주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이 방사능이 이 컴퓨터의 동작을 이제 방해를 하게 되고요. 어떤 오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류가 일으키는 이 문제들을 자동으로 이걸 해결하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어떤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들은 꼭 우주 환경에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상에서도 환경 모사 장치를 통해서 우주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 수는 있지만 거기서 검증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에 올라가서 이것들을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IOD라고 해서 우주 부품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했을 때도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이제 잠시 후 결과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 이 3차 발사도 성공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선은 그 누리호 2차 발사까지는 우리가 만든 기술로서 우리가 우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였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우리의 기술의 완성으로서 우리가 그 기술의 완성으로서 이걸 성공했다는 것을 이번 3차 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국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실용급 위성을 처음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위성이 원하는 그 고도가 있었습니다. 그 고도에도 정확히 만약에 투입을 했다면 앞으로 우리가 발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자국 발사체를 갖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앞으로 우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주 부품 검증을 우리가 활발히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주 부품 검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개발하는 인공위성의 국산화율이 높아지고요. 그러면 가격이 다운되면 또 발사체는 또 싼 가격이 또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러면 더 많은 우주 부품 검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우주 산업의 저변이 이제 확대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저변이 확대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스페이스X 같은 그런 기업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게 우주 산업에서의 큰 측면에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기술 분야에서도 어떤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발사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에서 어떤 제품을 내놨다면 그 제품에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산업 전반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그동안 누리호 개발 발사 뭐 항우연이 주관해 왔는데 이번에는 또 민간 기업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뭐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3차 발사 이제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의 하나로 이 누리호 조립 절차에도 이 민간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초창기에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이 나사가 기술 개발을 이끌었는데 지금은 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3차 발사에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를 했고요. 누리호 고도 사업의 이 체계 종합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항우연으로부터 기술을 이전을 받고 또 누리호 3기 제작과 조립 그리고 이 관리에도 이 항우연과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뭐 참관 수준이었는데 이 내년에 발사 예정인 누리호 4차부터는 민간이 좀 주도를 해서 발사를 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5차, 6차 발사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누리호가 발사를 하면서 민간의 역할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간 기술 이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스페이스 X처럼 우주 항공 산업에 이제 좀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또 기술을 더 발전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민간 기업이 됐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스페이스 X 같은 거잖아요.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과학자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우선은 그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기업이고요. 우선은 그리고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게 우선 가장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어떤 고액 연봉을 통해서 많은 그 전문 엔지니어들을 먼저 좀 많이 인력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미국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 분야 전공을 한 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곳 1위가 스페이스X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역시도 민간 기업이 발전하면 그렇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우주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고부가가치 산업이거든요. 네. 지금 그 스페이스X 같은 경우 이제 저도 그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제 재사용 발사체를 이제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할 당시에 이 나사와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 나사에서는 어떤 민간의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발사 가격을 좀 다운시키기 위한 어떤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 가격을 이제 줄이는 목적이었는데 스페이스X는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재사용 발사 기술을 한번 넣어보겠다. 이거는 나사가 시키지 않은 거거든요. 요구하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해보겠다. 그래서 재사용 기술을 오랫동안 투자를 해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한 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와 가치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전 세계 발사 시장을 대부분 장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교수님께서 우리의 우주 항공 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힘든 점이 인적 자원, 그러니까 인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미국의 그러한 점은 좀 배워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항공우주를 공부하는 친구들의 약간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같이 로켓을 동경해가지고 공부한 친구들이 있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누리호가 막 성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된 산업들이 계속 발전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책에서 이런 발사가 된다더라 이런 것들을 책으로만 배웠지만 책으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항공우주 쪽으로 오는 학생들의 관심도가 많이 좀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매니아층 빼고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이제 누리호가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걸 보고 많은 꿈나무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KSR3 퀴즈였고요. 뭐 나로 퀴즈도 있고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는 이제 나로 퀴즈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라날 친구들은 이제 누리호 퀴즈가 있고요. 그러겠네요. 예, 이 누리호 퀴즈들이 이제 자라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인력이 이제 공급이 될 텐데 지금 상황은 앞으로 할 일은 많아졌는데 이제까지 그 인력이 많이 양성이 좀 더뎠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발사가 되면 될수록 아마 누리호 퀴즈는 더욱더 늘어나고 더 많은 인재가 우주에 또 우주공학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2025, 26, 27 또 추가 발사 계획이 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누리호만 보면은 이제 2025년에 4차 발사, 26년에 6년에 5차 발사, 그리고 6차 발사까지 남아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뭐 차세대 발사체라고 해서 이제 누리호보다 성능이 대폭 고도화되는 새로운 발사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누리호 1단부에는 75톤급 엔진이 이제 4기가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개발될 이 차세대 발사체에는 1단부에 100톤 이상의 엔진이 5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2단부에는 엔진이 2기가 더 들어가서 이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을 적용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출력 기술이 고도화가 되기 때문에 누리호 대비 이제 수송 능력이 대폭 향상이 되는데요. 지금은 뭐 지구에서 조금 벗어나서 위성을 올리는 것이 좀 목적이라고 하면 네. 이렇게 수송 능력이 향상이 되면 지구보다 이제 훨씬 멀리 떨어진 달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1차 발사를 목표로 해서 이제 달 궤도 성능 검증 위성을 보낼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2031년과 2032년에는 이 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손으로도 달에 보낸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작년에 저희가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를 미국에서 보냈었잖아요. 그러면 2030년에 이 달 탐사선은 이제 우리 땅에서 우리가 보낼 계획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달 탐사선과 그리고 달 착륙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차세대 소형처럼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요. 그 안에 많은 탑재 장비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특히 달 착륙선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탐사 차량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무게가 매우 무겁고요. 그래서 누리호를 가지고는 충분한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차세대 발사체 같은 경우는 적게도 지금 누리호가 올라갔던 그 궤도 정도에 약 10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은 충분히 달 탐사선과 달 착륙선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 기술로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보면 이제 이렇게 추진체를 만드는 것하고 또 사람을 태워서 보내는 거하고 그건 또 다른 얘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진짜 그 사람을 태워서 보내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발사체의 신뢰도가 매우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부품들이 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야 실제적으로 사람을 이제 거기에 실어 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진짜 무수히 많은 발사를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나로부터 이제 누리호를 통해서 몇 번의 발사 기회를 이제 얻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60년대부터 이미 오랫동안 그 발사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이미 그 정도 그 발사 기술에 대해 이제 안정화, 고도화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신뢰와 믿음이 이제 신뢰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앞으로 자주 발사체를 이제 쏘게 되면은 그 정도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지금 발사하는 장면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오후 6시 24분에 누리호의 발사 과정을 함께 모두 보셨는데 지금 모든 위성이 분리되고 비행은 종료된 상태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공 여부는 잠시 뒤, 한 20여 분 뒤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공이다, 아니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일단은 비행 종료는 잘 됐다. 그리고 위성은 사출이 된 상태다라고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누리호가 발사되면서 약 18분 58초간의 비행이 있었습니다. 저 와중에 가장 어려운 대목은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1단 분리입니까? 아니면 페어링 분리 어디로 봐야 됩니까? 우선은 그 누리호 같은 경우는 이제 3단 발사체이기 때문에 네. 그 두 번의 단 분리가 있고요. 또 한 번 페어링의 분리 그리고 또 엔진이 다시 두 번 점화를 해야 됩니다. 그 우주 환경에서요. 그런데 발사체에서 어려운 기술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 분리가 어렵습니다. 또 페어링 분리도 어렵고요. 그 위에는 그 결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볼트들이 있는데요. 이 볼트들을 동시에 터트려야 되고 동시에 분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있는 단이 연소가 종료되더라도 잔여 추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뒀을 경우에 이게 두 개가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고요. 또 네. 하나는 분리된 이후에는 다음번 발사체가 이제 연소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지상에 있을 때는 추진제가 다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오지만 우주 환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위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잘 보내줘야지 엔진의 점화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이제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정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그 보시면 그 3단이 조금 더 연소가 일찍 종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2차 발사 때는 700km로 올라갔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네. 550km를 갔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탑재했던 중량 자체가 2차 때는 1.5톤이었는데 지금은 500kg였습니다. 바로 그 3단에서 연소 시간을 조절해서 그 목표를 맞추는데요. 이때 그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그 연소가 정확히 중단을 돼야 되고요. 이제 원하는 시점을 또 내부에 있는 컴퓨터가 열심히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해서 그 시점을 결정하고 정확한 시점에 중단이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 궤도와 속도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기술들이 어려운 기술입니다. 네, 오늘 저녁 6시 24분에 누리호가 하루 연기를 거쳐서 발사가 됐고 오후 6시 42분에 모든 비행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항우연 연구진이 누리호 비행 데이터를 분석 중이고 이 데이터 분석은 40분이 소요가 됩니다. 이 데이터 분석이 완료가 되면 발사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따라서 발사 80분 후에 1시간 20분가량 후에 7시 40분 이후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어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연기가 됐을 때 좀 더 긍정적으로 다만 좀 더 너그럽게 누리호 발사를 지켜봐줬으면 한다 이런 말을 해서 좀 너그럽게 성공 여부를 봐주는 것도 좀 우리가 필요한 마음가짐일 것 같아요. 예, 이 발사체 기술 자체가 개발 과정이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개발자 입장에서 네. 여러분들이 어떤 조그마한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 지상에서 충분히 다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사체 같은 경우는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상에서 검증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발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들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먼저 검증을 하고요.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지상에서 다 확인합니다.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진짜 그 환경에 가지 않으면 확인이 못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러한 그 불확실성을 우리가 안고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확실성을 다 계산하고 다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기술이 이제 그 매우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다 깨우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물리적 뭐 텍스트북에 나와 있고 어떤 논문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실제 경험해 보지 못한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실제 해보지 않고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네. 이거는 시험을 통해서만 진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할 때 항상 마음가짐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획득을 하느냐, 그 획득한다는 입장에서 우리는 중요하고요. 이것 때문에 스페이스X에서도 만약에 그 스타쉽이 실패했을 때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그 비행 시험을 이제 성공이라고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스페이스X가 실패했는데 관제탑에선 환호성이 예, 나오더라고요. 환호를 했는데요. 그 스타쉽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이건 무시무시한 발사체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저희는 이제 4개를 클러스터링을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5개를 하는데요. 스타쉽에는 무려 거의 33개 정도의 엔진이 클러스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엔진을 33개를 동시에 점하는 것도 엄청 어려운 기술이지만 또 이게 올라가서 또 엔진이 몇 개가 또 이렇게 중간에 또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꺼지는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꺼지는 엔진이 꺼지면은 그것들을 다 계산해서 그 엔진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을 다 고려해가지고 또 제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좀 대단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재훈 기자가 뭐 앞서 우리가 한번 이 발사 과정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누리호 이제 3차 발사는 예정일보다는 이제 하루 늦어졌지만 이제 오늘 제시도에 나서면서 세 번째 비행이 시작을 했습니다. 목표로 했던 오후 6시 24분에 누리호의 세 번째 여정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륙 후에 2분 5초 정도 뒤에 고도 약 한 65km 고도에서 1단이 분리가 됐습니다. 이 1단에는 이제 뭐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75톤급 엔진 4개가 클러스터링이 되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술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잘 작동이 됐고 그리고 1단 분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단 로켓이 점화하고 약 한 3분 54초 정도 뒤에는 위성 탑재 부인 이 페어링이 분리가 됐습니다. 나로호 1차 발사 때는 이 페어링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페어링이 잘 분리가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도를 한 58km 정도 더 올라가서 2단이 분리가 됐고 약 13분 정도 뒤에는 이 누리호가 목표로 하는 550km 고도에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분리가 제대로 잘 됐습니다. 이후에는 20초 간격으로 나머지 큐브 위성도 성공적으로 분리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18분 58초의 이 짧지만 긴 비행을 마쳤습니다. 지금 항우연에서는 이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7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에는 이 누리호 발사의 성패를 발표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항우연 연구진이 누리호 비행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결과가 완료돼야 이제 발사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텐데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까? 우선은 그 누리호 컴퓨터 안에는 여러 가지 계측 센서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계측 센서들에 대한 값을 지상으로 계속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 안에는 탑재 소프트웨어에서 유도제 알고리즘에 관련된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추진 기관에 대한 어떤 계측 데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측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추력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추력이 원하는 시점에 종료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 원하는 제어 명령들이 제대로 갔는지, 그리고 목표 고도에 도달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가 아무래도 방대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만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누리호가 발사된 지 1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실제 성공 여부가 오후 7시 40분에 위성 궤도 진입 여부 등을 종합해서 이후에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위성 분리된 것이 세종기지와 1차 교신에는 성공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시간이면은 남국 세종기지를 지금 통과를 했을 시간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때는 이제 비콘 신호를 아마 내려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비콘 신호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상태 정보들까지 같이 보냈기 때문에 현재 위성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이 됐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저희 한반도 상공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에 대략 한 8시가 좀 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 시간에서 이제 교신을 이제 시도를 하면서 정확한 탑재체의 상황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원하는 궤도에 출력을 맞춰서 올라가는지, 그리고 사출된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아마 가장 중요한 위성 중에 하나가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카이스트가 맡았잖아요.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를 자주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는데요. 예. 그 인공위성 연구소의 이제 교신국도 이번에 지상국도 저도 이제 방문해봤는데 이번에 이 차세대 2호를 위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단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개발한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별 1호, 2호, 3호 그리고 뭐 나로 그리고 과학위성 그리고 차세대 1호 그리고 2호 이번에 2호까지 이제까지 많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고 네. 그리고 여러 운용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안에 많은 베테랑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첫 교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긴장감을 가지고 보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지금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좀 차분히 진행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위성 교신 최종 결과는 내일 오전 11시 브리핑 예정인데 그러면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결과 브리핑과 지금 내일 오전에 발표되는 브리핑 뭐 어떤 점에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은 그 저희 나로 성공 여부를 누리호. 누리호의 성공 여부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누리호 측면에서는 정상 궤도의 본연의 목적이 정상 궤도에 투입을 한 부분은 이제 누리호의 성공 여부가 되겠고요. 네. 그럼 실제 이제 탑재체들이 정상 동작하는 거는 이제 탑재체 역할이긴 합니다. 근데 그 탑재체들이 정상 확인이 되는 거는 우선 차세대 2호 위성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저녁 8시쯤에 이제 교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교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천문연구원에서 개발한 도요색 같은 경우도 천문연구원 내부에 지상국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저녁 8시쯤에 교신을 할 거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결과들을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큐브 위성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각자 그 기업 내에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모두 종합되는 시간이 아마도 내일 오전쯤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투입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 자체는 그 좀 더 빨리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린 이제 발사 장면의 모습, 이제 엔진을 통해서 올라가고 하나하나 이제 단위 분리가 되고 인공위성 큐브가 이제 사출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서 화면이 좀 잠깐 보였지만 이 큐브가 나가는 모습이 생각보다 빨라요. 근데 저렇게 빠르게 원래 이게 사출이 되는 겁니까? 저거는 이제 첫 번째 2호라서 좀 천천히 나가는 천천히, 거고 이번 거. 예, 천천히 나가는 것. 네. 그 이번 거는 빨리 나가고요. 빨리 나가는데요. 네. 그 우선은 그 아무래도 그 위성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에도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같은 힘을 주더라도 무게가 좀 크면은 천천히 이동을 하게 되고요. 같은 힘에 작은 큐브 위성 같은 경우는 매우 가볍기 때문에 어떤 작은 힘이 가해지더라도 빠르게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제 나가면서도 앞서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는 했지만 이 위성이 돌지 않는 모습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천천히 보면 이제 보지 않고 뒤에 이제 까만 거는 당연히 우주를 배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돌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인공위성이 분리되고 나서 해야 될 가장 큰 두 가지 일은 뭐냐면 먼저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이 텀블링을 먼저 잡는 겁니다. 이 텀블링을 저희가 이제 잡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교신하기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이 텀블링 잡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분리가 된 이후부터는 내부에 그 자동 시퀀스가 있어서 디텀블링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고요. 디텀블링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교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교신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지금 이제 그 안에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처음에 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계속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다시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태양을 찾아서 태양을 바라보도록 자세 제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을 아마 이후에 이제 거치게 될 것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누리호 3차례 더 발사가 예정돼 있고 체계 개발 기업의 발사 노하우도 넘겨주면서 이 뉴스페이스 생태계를 키우는 작업도 하게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뉴스페이스 생태계란 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 뉴스페이스라고 하면은 뉴스페이스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이 아니라 네. 이제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이 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민간 업체들이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누리호를 이제 개발을 하면서 우주에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키우긴 했는데요. 아직도 그 기업들이 이제 우주에 대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수요가 발생을 해야지만 앞으로 뭐 인공위성도 개발하고 발사체도 개발하고 다시 그 업체들이 다시 그걸 통해서 수입을 얻고 다시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떤 누리호와 같은 어떤 이벤트성 그 이벤트에만 이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어떤 민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발사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익 모델이 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발사체 개발을 통해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이 발사를 계속 하게 되면은 민간 기업의 역량이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국산화도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지고 계속
발사 기회가 많아지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우주 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뭐 항우의 연구진이 계속해서 비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고 그 분석이 완료가 되면 결과 브리핑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재용 기자, 뭐 1차 발사 때 또 수신제 탱크 고정 장치에 또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고 2차 발사 때는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도 통신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를 점점점 해결해서 잘 만들어 가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1차 발사 때도 이제 여기 산화제 탱크에 문제가 생겨서 한 46초 정도 3단 로켓이 연소가 덜 되면서 목표한 고도에 도달을 하지 못했고요. 2차 발사 때는 이제 또 그 발사를 하기 전에 강풍 때문에 한 차례 연기가 됐다가 그 다음에 기립을 했는데 산화제 탱크 를 측정하는 이 센서에 문제가 생기면서 조립동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엿새 뒤에 이렇게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사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발사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더 많은 기술을 축적을 하고 또 경험을 축적을 하면서 이 한 단계 더 진전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누리호 발사는 이제 3차례가 더 남아 있고 또 4차 발사가 2025년 그리고 5차 발사 2026년, 2027년에 6차 발사 이렇게 해서 매년 실용 위성들을 쏘아 올리면서 앞으로 이 기술적인 부분을 더 안정화시키고 또 신뢰성을 또 확보하는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발사체를 믿고 실용 위성들을 우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발사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뭐 지금 우주 시대의 개막은 꽤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또 시기를 맞이한 것 같은데 우주로 나가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선은 예전에는 그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우주는 하나의 동경의 대상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을 실현하는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주를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우주가 진짜 말 그대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곳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달에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이 있고요. 그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 또 화성 같은 경우 우리가 소행성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주를 앞으로 이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서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주로 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는 우주가 어떤 그 평화의 성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어떤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면은 그 스타링크의 그 우주 인터넷이 엄청나게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우주에는 어떻게 보면 경계가 없거든요. 어떤 영토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 우주에다가 어떤 정찰 자산이나 여러 관측 장비들을 올려놓게 되면은 이게 군사적인 활용도 매우 좋고요. 이런 이유로 지금 많은 나라에서 다시 우주에 많은 좀 R&D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뭐 민간 기업 주도의 뉴스페이스 생태계를 키우는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뭐 정부의 그렇다면 우주 산업 육성 방안은 좀 어떻게 돼야 할까요? 뭐 우주 항공청 설립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우선은 이제까지 우리 우주 개발을 봤을 때 근데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서로 이제 어떤 계획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계획들을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비전으로 하나의 총괄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를 계속 했었고요. 계속 그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거의 응답으로서 이제 우주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 우주청이 설립이 되게 되면 이제 진짜로 그 우리의 우주 개발을 하나의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이 우주 개발이 어떻게 보면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방향이 많이 틀어졌는데, 그게 하나의 우리의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이게 기술 개발을 이렇게 하나씩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 발사체 기술을 할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러시아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급격한 좀 기술의 성장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독자적인 기술로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 일련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우리가 그 처음 그 발사체 기술 자체가 나중에 이제 군사용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국가 안보에 밀접한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려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발사체 기술이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보게 되면은 독일에서 이제 V2 로켓을 기반으로 해서 폰 브라운 박사가 이제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미국은 발사체 기술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V2 로켓을 개발했던 그런 시설들과 어떤 기술 자료들을 가지고 러시아가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로켓을 이제 개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수해주지 않으면은 그 기술을 알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KSR-3를 개발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특히 그 터보펌프 같은 어떤 핵심 부품에 대한 것들, 그리고 발사 운용하는 이런 기술들, 뭐 그리고 엔진 설계하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나로에서 러시아랑 협력하면서 어느 정도 기술을 좀 확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런 확보한 기술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누리호의 발사체 기술이 또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최종 괴신의 최종 결과는 내일 오전 11시지만 그 전에 데이터 분석과 관련돼서는 오늘 잠시 뒤에 있을 예정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뭐 데이터 분석에 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분석이 끝나는 대로 그 오늘 발사의 성공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성공한다면 우리 우주 산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김재훈 기자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3차 발사는 누리호 자체의 어떤 성능 검증 그리고 또 목표하는 고도의 실용 위성을 올려놓는 그런 작업도 있지만 또 이 민간 기업이 참여하면서 이 새로운 우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나사가 이제 기술 개발을 주도를 쭉 해왔었는데 이러한 기술 개발들을 지금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 X 같은 가장 지금 발사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스페이스 X가 이 우주 개발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3차 발사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참여를 했고 누리호 고도 사업의 이 체계 종합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항우연으로부터 기술을 이전을 받았고요. 그리고 누리호 3호기 제작과 조립 그리고 이제 관리까지도 이 항우연하고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참관 수준이었지만 4차 발사부터는 이 체계 종합 기업들이 직접 더 역할이 커지고 또 4차, 5차에서는 민간이 이제 주도를 하면서 개발을 해 나가고 발사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기술 이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우주 항공 산업의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한국형 스페이스 X 같은 민간 우주 업체가 아주 훌륭한 업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위성을 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나라의 로켓, 발사체를 빌려서 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 어느 정도 발사를 더 성공하면 외국에서도 우리 위성을 쏴주십시오라고 올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뭐 첫 번째로 이제 발사를 이제 맡기게 되면은 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위탁한 이 탑재물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될 수 있는지 발사체에 대한 신뢰성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이 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발사체 시장에서 지금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제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재사용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발사체 가격이 너무나 쌉니다. 첫 번째 발사에는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발사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사용을 하게 되면서 그 손해를 이제 메꿔 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발사 가격이 너무 싸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발사를 다 스페이스 X에 지금 맡기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발사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재사용 기술을 통해서 가격을 인하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이제 누리호 기술을 이제 안정화시키고 고도화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또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가지고 가격을 좀 낮추는 작업을 좀 계속을 해야지 지속적으로 그런 외국
수요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 차세대 발사체 개발하면서 그 재사용 발사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인 재점화 기술 그리고 추력 조절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나라도 이제 재사용 기술을 이제 확보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면 누리호 3차 발사 이 성공 여부 그 결과 브리핑이 예정이 돼 있는데 교수님 좀 어떠세요? 네, 긴장되십니까? 우선은 그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대기실에서 이렇게 발사 과정을 지켜봤는데 모든 발사 과정 자체가 순조로웠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그 분석해야 되는 데이터가 많고요. 이번에는 또 탑재했던 위성들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그 사출 과정에서도 정상적이었는지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래도 결과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6시 24분이었습니다. 하루 지나서 헬륨 센서 때문에 이제 하루가 지나서 발사가 된 누리호 3차 발사. 이 3차 발사는 18분 58초간 비행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일단은 모든 비행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뭐 1단 분리, 2단 분리, 3단 분리 그리고 총 8개의 위성까지 사출이 된 상태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지금 항우연에서는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 과정이 굉장히 데이터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정리한 이후에 이와 관련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아마 이 발표를 통해서 이번 발사 과정이 성공이냐 아니냐가 명확하게 첫 번째로 이야기가 되고 또 위성과의 교신과 모든 것이 끝난 것은 내일 오전 11시 정도가 될 것이다. 라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도요셋 한 기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카메라 사각지대여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도요셋 같은 경우는 그 큐브 위성 같은 경우는 그 발사관에서 이제 사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같은 경우는 그 분리 장치에 의해서 전방으로 나가고요. 나머지 위성들은 이제 옆으로 이렇게 사출이 되는데요. 두 개의 위성이 오른쪽 그리고 두 개의 위성이 왼쪽에서 이렇게 발사가 되는데요. 그 한쪽 카메라가 아무래도 다 비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한쪽 위성이 나가는 것을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잘 사출이 됐고 확인됐다라는 것은 위성에서 온 데이터를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아마도 그 도요셋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그 태양 동기궤도가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약 10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 8시 좀 약간 지난 시간에 아마 천문연구원에서 교신을 시도를 할 겁니다. 그 교신을 시도하는 와중에 나머지 한 기의 성공 여부도 확인이 어느 정도 될 걸로 판단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이 남극 세종기지에서 신호가 수신이 됐다 이렇게 밝히면서 다만 7개 큐브 위성 중에 6번째로 사출된 위성은 이 확인이 아직 안 됐다. 다만 이것이 사출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카메라 사각지대에 있어서 이렇게 사출이 됐는지 그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제까지 누리호 이제 1, 2차를 우리가 개발하면서 이제 누리호의 성능 검증을 했다면은 이제는 실전입니다. 이제 실전 위성을 우리가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요. 또 이 위성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발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발사에는 이제 민간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체계 종합 기업이라고 합니다. 체계 종합 기업이라고 하면은 발사체를 제작하고 발사체를 운용하고 나중에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발사체를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데요. 그 스페이스 X가 이제 체계 종합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진짜로 이제 민간 우주 개발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아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앞서서 한 번 더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2차 위성이 밖으로 나간 이후에 큐브 위성이 하나 둘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쪽에서는 4기가 모두 나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반대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게 지금 2차 그 소형 위성이 먼저 사출이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위아래로 하나씩 또 더 나가기 때문에 총 4개의 큐브 위성이 나가는 것이 이쪽에서 카메라는 보였는데 반대쪽 카메라에서 이제 3개가 모두 나가는 것이 잡히지 않았다. 그중에 한 가지가 나가는 것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점을 확인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발사체가 또 개발돼야 될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러시아 그리고 미국 뭐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위성들을 좀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름 아닌 좀 서름을 많이 겪었는데요. 이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발사 때마다 이제 국가 간의 관계에 따라서 이 발사가 연기되거나 또 아예 발사체를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리랑 2호인데 2000년대 초에 이제 아리랑 2호가 이 중국 로켓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리랑 2호에 미국산 부품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기술 유출을 이유로 발사를 허락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당시에 러시아 로켓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낸 1차 선 지급금을 좀 날렸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역시도 도요셋 위성이 러시아 로켓을 사용해서 이제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면서 러시아 우주 산업에 제재가 들어가면서 무기한 연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 위성이 실렸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누리호 3차 발사가 가지는 의미는 이제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빌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 위성을 탑재체를 발사체를 통해서 올려놓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뭐 일단 이 18분 58초간의 비행을 통해서 뭐 단 분리라든가 아니면 페어링 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작동이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제 목표 궤도에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성공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정상으로 동작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저희가 1차, 2차, 3차 발사를 하는 동안에는 그 페어링 분리나 단분리가 이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기술 수준이 그 좀 완성이 됐다라고 좀 미리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 우주 개발 역사가 사실 짧거든요. 그런데 1차, 2차에 이어서 이 3차 누리호 발사 성공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고생을 한 연구진 기술진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 뭡니까? 우선은 좀 발 뻗고 좀 이제 푹 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네. 저도 발사체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전날부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개발했던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제가 개발했던 소프트웨어의 코드가 눈을 감아도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복귀하다 보면은 이제 날밤을 새는데요. 아마도 계속 그 긴장감으로 계속 지켜봤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좀 긴장을 내리고 좀 쉬고 서로 자축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단 마음 편하게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이 도요셋 1호 사출 때문에 그쪽 관련된 분들은 또 마음이 좀 무거우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오전 정도 돼야 좀 확인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우선은 1차적으로 도요셋 같은 경우는 한 8시 좀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그 지구를 이렇게 계속 돌기 때문에 여러 번의 그 교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신 기회를 계속 활용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사출됐고 정상적으로 궤도에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훈 기자가 우리 한국 우주 개발 30년 역사를 좀 쭉 짚어주시죠. 네, 1992년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이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우주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22번째로 인공위성 보유국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우리별 2호, 3호 그리고 이 다목적 실용 위성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발사장에서 외국 발사체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제 2002년부터 발사체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까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술 이전이 엄격하게 금지가 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와 공동 개발을 하면서 본격적인 발사체 개발에 시작이 됐고요. 2009년에는
이 나로 우주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이 세계에서는 13번째로 독자 우주센터를 갖추게 됐습니다. 2009년에 이제 비록 좀 실패를 했지만 역사적인 첫 발사를 했고요. 그로부터 이제 약 한 4년 뒤에는 3번의 도전의 끝에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실패와 이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해 2차 발사에 성공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실전 발사, 그러니까 실용 위성을 올린 3차 발사까지 성공을 하면서 이제 우리 발사체로 진정한 의미로 이제 위성들을 자유자재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시 24분에 발사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 3차 발사를 총 정리해 주시면서 향후에 또 어떤 전망, 또 기대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 이번 3차 발사는 진짜 우리가 이제 실전으로 발사 서비스를 이제 해본 거였는데요. 지금 이제 발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기능들이 다 정상 동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그 발사 고도에도 이제 도달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 한 개의 그 큐브위성의 지금 궤도 투입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지만 지금 모든 과정을 봤을 때는 아마도 그 위성도 지금 정상적으로 사출이 된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발사를 통해서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도 좀 우주 개발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누리호를 보고 있는 이런 그 우주 공학도들이 많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생기게 돼서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이런 동력이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조금 전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서 성공적으로 발사한 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우주강국 G7에 진입한 거에 대한 쾌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리호 관계자를 격려하고 또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이 앞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 라면서 누리호 연구진과 기술진의 노고를 시야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누리호 3차 발상 성공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창훈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김재훈 기상과학 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